여보, 지금 바로 어머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왜? 어머니 설마 안 좋으신 거야?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 좋진 않은 것 같아. 안 돼. 여보, 나 좀 부축해줘. 다리가 떨려서 설 수가 없어. 어떡해. 우리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저희 부부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온 연락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오랜 투병을 하시다 반년 전에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어떻게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간호하고 싶었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고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거든요.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아가씨는 심해부의 일로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살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고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뵙고 있었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던 분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도 위기 잘 넘기셨잖아. 분명히 어제는 얼굴 좋으셨잖아. 앞으로 1년은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남편도 운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곁에 앉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덜컥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의 겨드랑이에 손을 찔러넣고 바쁘게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병실 냄새가 났고 그 사이에서 희미하게 포근한 어머니 냄새가 났죠. 어머니! 미니야. 전 익숙하게 어머니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을 볼에 갖다 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저는 볼 수 없지만 어머니는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만일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머니에게 제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싶었습니다. 종윤이 너 잠깐 자리 좀 비켜다오. 엄마, 잠깐이면 돼. 민이랑 둘이 할 이야기가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안간힘을 쥐었자 하신 말씀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멀어지는 것 같더군요. 단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신 걸 보면 그때 병실에 남은 사람은 오롯이 어머니와 저 단둘뿐이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더 힘내셔야죠. 우리 소정이 대학 가는 건 보고 가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미안하다. 그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 약한 소리 하세요. 누구보다 강한 분인 거 알아요. 어머니 가시면 저 못 살아요. 너 눈 수술하겠다고 신청해둔 거 맞지? 네? 그건 맞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 하나만 해다오. 약속이요? 만약에 말이다. 네가 다시 이 세상을 훤히 볼 수 있게 되거든. 그때 우리 종윤이 얼굴 보고 너무 놀라지 말아라. 제가 소정아빠 얼굴을 보고 왜 놀라요? 괜히 그런 조바심이 생겨서 그게 영 마음에 걸려. 갑자기 그게 무슨...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니? 헤어짐이 있으면 뭐잖아 다시 만날 날도 있을 거야. 먼저 가서 오래오래 지치지 않고 기다리마. 지각해도 좋으니 아주 천천히, 나중에 아주 천천히 종윤이 손잡고 와다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느릿느릿 마지막 호흡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전 대답 없는 어머니를 부르다 울부짖으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엄마! 저기요, 저희 엄마 좀 봐주세요, 저기요! 부산스레 의료진이 오갔고 저는 그 공간 어디에서 덩그러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결국 사망 선고를 내리기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고 저도 엄마 잃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장례 준비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내 팔 잘 잡아. 갈 곳이 있어. 어디? 빈소? 아니, 병원. 무슨 병원? 놀라지 말고 들어. 당신 곧 수술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 수술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눈 뜨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팔을 다시 자기 옆구리에 끼우고 저를 부축하며 재촉했죠. 놀랄 시간도 없어. 얼른 가서 적합검사 받고 수술대 올라야 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인데? 지금 어머니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잠깐만 소정아빠.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 힘주어 저를 재촉했고 어느새 저는 택시에 앉아 있었죠. 어머님의 사망과 남편의 침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니지, 내가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거지? 소정엄마, 이건 엄마가 오래전부터 생각하시고 계셨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각마기식을 받게 됐다는 거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당신이 다시 세상을 눈에 담는 거.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으시다고.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하셨었어. 여보!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둘도 없는 기회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거 당신도 알잖아. 대기순번, 적합자, 그 모든 정해진 절차도 제쳐놓고 당신이 엄마 눈 받게 하는 거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야. 말도 안 돼. 안 돼, 싫어. 왜 싫어? 그럼 애써 결심하신 엄마 뜻은 어떻게 되는 건데? 당신 다시 눈 뜨게 될 것만 생각하며 좋아하셨던 엄마 기대를 저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눈을 받아? 내가 어떻게... 당신이 아니면 누가 받아? 남이 받아? 소정엄마, 놀란 마음은 알겠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자. 이거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 하는 거고 당신한테 둘도 없는 기회이자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야. 남편은 마음 단단히 먹으라며 저를 품에 꼭 안아주었지만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결심을 하셨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눈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추호도 없었고요. 너무 울어 불어터진 눈으로 순식간에 마지막 적합검사를 끝냈고 빈소에 있어야 할 저는 바로 수술대에 눕게 되었죠. 수술 때문에 장례 절차가 미뤄졌지만 저는 어머니 보내드린 날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기껏 받은 각막이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매번 젖은 붕대를 교체하느라 간호사들에게도 혼도 많이 났어요. 정민희 씨, 그렇게 울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못 볼지도 몰라요? 안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개의치 않고 저를 아내로 맞아준 남편 얼굴은 꼭 보고 싶었어요.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살면서 시각장애인인 저를 배려하고 육아를 도와준 친구 얼굴도 당연히 보고 싶었고요. 게다가 제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거 보고 싶지 않은 엄마는 없을 겁니다. 독하게 버텨야 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그냥 넋을 놓고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했죠. 그리고 비로소 붕대를 풀고 눈을 뜨게 된 날이 왔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올까 애써 기대하지 않고 살았던 나날이 수년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빛이 쏟아져 너무 눈이 부시고 아프더군요. 천천히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눈꺼풀을 움직이며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희야, 보여? 엄마야, 엄마 보여? 저는 천천히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의 25년 만에 본 엄마 얼굴이었어요. 아가씨 같던 얼굴은 어디 가고 주름진 얼굴이 제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어이 그 주름진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정 아빠, 왜 이렇게 늦어? 나 앞이 보여. 다 보인다고. 그래? 나 지금 가고 있어. 얼른 와, 보고 싶어. 소정이는? 소정이도 데려오는 거야? 소정이는 퇴원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윤지한테 맡겼어. 아, 그럼 당신이라도 얼른 와. 빨리. 딸도 함께 데려오는 줄 알았는데 무슨 영문인지 딸을 신우에게 맡겼더라고요. 마침 제 문제도 있고 해서 베트남에서 귀국한 신우가 딸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초조하게 남편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남편이 왔다며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그때 저는 병실 문을 등지고 있었어요. 긴장돼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덜덜 떨면서 돌아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보고 감격했어야 할 제 얼굴이 순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정 아빠, 여보. 난처한 듯 어색하게 웃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엔 너무나도 선명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상당히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돼서 서울의 대저택에서 살았고 집안일을 따로 해주시는 메이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갖고 싶은 걸 손에 넣지 못했던 적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우와 그 한마디만 해도 그날 저녁 제 책상 위엔 그 물건이 놓여 있었죠.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제 삶의 빈곤, 가난, 그런 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가난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었어요. 물론 벼락처럼 찾아온 건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기는 바람에 저희 모녀에게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었어요. 온갖 빚쟁이들의 빚독촉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집에 드나드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집까지 넘어가 저는 엄마와 함께 외가가 있는 전주로 내려가 살아야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아빠는 어디 있어? 몰라. 물어보지 마. 나 집에 갈래. 내 방도 없고 내 책상도 침대도 없잖아. 불편해 죽겠단 말이야. 좀 조용히 해.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너까지 보탤래? 엄마. 못 가. 어쩌면 영영 못 갈 수도 있다고. 네 방? 책상? 침대? 너한테 이제 그런 거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니 너도 현실을 좀 받아들여.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씨를 썼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어떤 대화도 신경질적으로 이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의 잔뜩 구겨진 얼굴을 보는 게 싫어서 대화도 하지 않게 됐어요. 외할머니는 처자식 살 곳 하나 마련해두지 못한 채 망해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며 매일 저를 붙들고 아버지 흉을 보았죠. 고작해야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전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 오게 되면서 제 처지가 더 극명하게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와, 정민이, 너 그거 노스페이스 아냐? 이거 진짜 비싼데? 짜가 아냐? 진짜야. 진짜면 진짜지. 뭔 사람을 그렇게 노려보냐? 내가 너네처럼 가짜나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니까 그렇지. 뭐? 너네처럼? 너 말 좀 이상하게 한다. 우린 당연히 가짜나 입고 다닌다는 거야? 영주 애가 입은 나이키도 진짜거든? 치. 너 지금 비웃었냐? 야, 너 지금 비웃었냐고. 이게 서울에서 왔으면 단가? 우리를 무슨 시골 촌뜨기로 보고? 촌뜨기 맞지? 너네 다 촌스러워. 아주 촌스러워서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이게 미쳤나? 야! 전학 간 지 얼마 안 돼 큰 싸움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고 교무실에 불려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반성문을 써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학교에 찾아가 연신 머리를 조아렸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두 번째 전쟁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제가 애써 챙겨온 메이크업들을 죄다 찢어버렸거든요.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옷을 왜? 미쳤어? 진짜 미쳤냐고! 너가 분수를 모르고 그딴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지. 너 지금 메이커 자랑할 때야? 너 이제 이런 거 못 입어? 너 키 커서 못 입게 되면 그땐 어쩔래?
나 너 새 옷 사줄 능력 없어.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그렇다고 옷을 찢으면 어떡해. 나 뭐 입고 다니라고. 교복 입어. 학생이 교복 입고 다니면 되지. 사복이 왜 필요한데? 너 한 번만 더 그런 문제로 학교에서 연락 오기만 해. 그때는 머리털을 다 밀어버릴 줄 알아? 아유, 그만해라, 그만해. 미니가 뭘 잘못했다고 미니한테 화풀이야, 이거사. 가자. 내가 새 옷 사줄게. 가자, 미니야. 그날 할머니께서 엉엉 우는 저를 데려간 곳은 보세 옷가게였어요. 브랜드를 흉내낸 가짜 옷들이 판치고 색감도 질도 떨어지는 그런 옷을 파는 가게요. 항상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던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체감했던 것 같아요. 제 처지가 전과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사실을요. 그때 1학년들은 바로 교복도 입지 못했어요. 춘추복부터 입어야 해서 2달 정도는 사복을 입어야 했죠. 메이커 자랑하다 반아이들의 미움을 샀는데 그 애들 앞에선 보세 옷은 죽어도 입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체육복을 입고 다녔어요. 차라리 그게 저한테는 보세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정말 철이 없던 시절이었죠. 야, 체육복. 너 왜 맨날 체육복만 입고 오냐? 남이사, 뭘 입고 오든 말든 신경 좀 꺼줄래? 야, 너네 집 망했다며? 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집 망해서 서울 살다 내려온 거라며. 갈 곳 없어서 할머니 집에 와서 사는 거라던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야, 꼴에 자존심은 살아있나 보네. 너 앞으로 조심해. 난 또 대단한 뒷부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자존심 세우다 너 큰 코 다쳐. 그 일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외면당했고 전 늘 혼자였습니다. 서울 학교에서는 늘 친구들에게 애워싸여 부러움의 대상으로 지냈는데 그곳에서는 누구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때 전 자존심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견디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어차피 아빠가 데리러 오면 돌아가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이요. 그러다 유일한 친구를 만나게 된 건 1년 후 2학년 때였습니다. 그 남자애는 제 짝꿍이었어요. 조용히 앉아 다른 남자애들이 노는 것만 지켜보는 소극적인 성격이었죠. 전 그 애가 싫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애랑 제가 처지가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쉬는 시간이면 무리지어 놀기 바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들만 나란히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은근히 놀림도 받고 그게 싫어서 늘 쉬는 시간이면 전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런데 그 애가 저랑 또 같은 동네더라고요. 저기, 미니야. 뭐야? 가방문 열렸어. 아이씨, 누가 알려달래? 안에 있는 거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내 물건이 떨어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미안. 아이씨, 진짜 짜증나. 어느 날은 갑자기 뒤쫓아와 열린 가방문을 확인해주질 않나. 또 어느 날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계속 거슬리게 굴더라고요. 안 그래도 끼리끼리 어울린다며 반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하니 더 싫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에 아빠한테 온 연락으로 엄마와 외할머니가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한테 연락 왔었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내가 말해달라고 했잖아. 아빠한테 할 말 있다고. 아빠 전화 기다린 거 알면서 왜 말 안 해줬어? 할 말 뭐? 언제 서울 갈 수 있냐? 언제 데리러 올 거냐?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야?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가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으면 전해줘야지. 너 아니어도 네 아빠 속 시끄럽고 힘들어. 너 철없는 소리 받아줄 정도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정민이,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어? 언제까지 애처럼 떼만 쓸래? 전 그날 집 밖으로 뛰쳐나가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행동이긴 했지만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준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와 통화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바람을 전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아빠랑 헤어진 그 마지막 순간이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급하게 짐을 싸고 엄마와 저에게 전주에 가 있으라고 한 후 도망치듯 떠난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언젠가 꼭 다시 함께 살자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기다릴 테니 반드시 돌아와 달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제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다그치기만 하니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동네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빈집에 들어가 종일 울었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에 잠겨있던 순간이요. 그런데 그 꼴사나운 모습을 그 애한테 들키고 만 거예요. 미니? 너 미니야? 너 울어? 아이씨, 너 뭐야? 너 나 미행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윗집이 우리 집이거든. 너 오늘 학교도 안 왔던데 종일 여기 있었던 거야?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같은 반 친구잖아. 짝꿍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안 꺼져?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때 전 누구에게나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였지만 특히 그 애한테는 유독 심했어요. 애가 착하고 유순해 제 성질을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나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은 셈이죠. 그 애는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화들짝 놀라며 모습을 감추었어요. 그 애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 한참 더 엉엉 울다가 나왔죠. 그런데 그 애가 안 가고 그 집 앞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너 뭐야? 여기 가끔 술 취한 아저씨들 들어가고 그러거든.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진짜 재수없어. 취객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지키고 있었다는 그 애에게 저는 또 가시돋치말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애의 마음은 제게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땐 오직 상처받은 제 마음만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조건 없는 선의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괜히 닮은 구석이 보여 싫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한두 마디 나누는 일도 생기고 은근슬쩍 제 처지를 푸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애는 그저 묵묵히 잘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혼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야, 김철현, 넌 자존심도 안 상해? 내가 그렇게 널 무시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잘해줘? 친구잖아. 나는 너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지금도? 지금은 뭐 조금은 친구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친구 사이에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래.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랬어. 나보고 하는 소리야? 아니, 나 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남자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한댔어. 그게 진짜 사나이니까. 사나이는 무슨. 그리고 넌 무슨 바빠 보이냐? 계속 아빠. 아빠랑 안 사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아, 미안.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됐어. 나도 언젠가 꼭 아빠랑 같이 살게 될 거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니 네가 꼭 아빠랑 같이 살게 됐으면 좋겠어. 알고 보니 참 착한 애였어요. 그 나이 또래 남자애답지 않게 거친 구석도 없고 참 선한 애였죠. 우연히 함께 길을 가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풍기는 분위기가 똑 닮았더군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였어요. 덕분에 어느 정도 학교 다닐 맛이 좀 난다 싶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못 보던 차 한 대가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자 대문 앞에 서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보였죠. 순간 전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그 차에 아빠가 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니야! 제가 몸을 틀어 왔던 길로 내달리기 시작하자 엄마가 다급히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요. 애타게 아빠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애석하게도 차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멀어졌어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질 것 같아 눈물이 왈칵 나왔고 아빠 하고 애타게 부르면서 뛰었죠. 그때 그 애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미니야, 무슨 일이야? 아빠 오셨어? 비켜, 나 아빠 따라가야 해. 아빠 만나야 한다고. 전 그 애를 뿌리치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뒤에서 그 애가 빠르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죠. 언뜻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은 저는 그 후로 눈을 잃어버렸거든요. 사고 당시 목격자들 말로는 제가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걸 미처 보지 못한 차가 저를 덮쳤는데 하필 그곳에 유리가게가 있었대요. 커다란 판유리를 세워놓은 곳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유리가 와장창 깨져 제 얼굴을 덮친 것이었죠. 하필 그게 각막이 손상돼 양쪽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야말로 정말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어쨌든 큰 사고에도 목숨은 붙어 있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요. 엄마, 나 왜 이래? 나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그냥 다 뿌예. 왜 이러는 거야? 미니야, 괜찮아. 너 살았으니까 됐어. 되긴 뭐가 돼. 내 눈 왜 이러냐고.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냐고. 미니야, 진정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괜찮아? 왜 안 괜찮은데 괜찮냐고 해. 내 눈 돌려줘. 내 눈. 겨우 빛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력이었습니다. 뿌옇게 형체의 움직임 정도는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었죠. 그게 더 답답했어요. 깨끗한 세상을 보다가 이제 평생 절대 지워지지 않는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창문으로 세상을 봐야 했으니까요. 중학교를 자퇴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엄마와 할머니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핥혔죠. 저만 힘든 건 아니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게 된 저 때문에 엄마와 할머니가 제 눈과 다리가 되어줘야 했거든요. 미니야, 너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하랬잖아. 그대로 앉아서 해결하면 어떡해.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왜? 내버려둬. 누가 치워달래? 냄새가 나든 말든 그냥 그대로 두라고. 왜 그래?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너무 힘들다고. 잘 나가던 사업가 사무에서 하루아침에 빚쟁이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 딸이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니 엄마도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나중에야 알았는데 엄마는 아빠한테 제 사고 소식도 못 전했대요. 급하게 제 사고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줬고 외할머니가 급전을 마련해 수술비와 병원비를 해결했던 거예요. 아빠가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외국에 나가 있어서 찾아오지도 못했고요. 그때 저를 매일같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니야, 나야, 철현이. 왜 또 왔어? 오지 말랬잖아. 그냥 너 심심할까봐 왔어. 문 열어주지 않아도 돼. 나 여기서 그냥 있다가 책만 읽고 갈게. 그 애는 매일같이 찾아와 절대 열리지 않을 방문 앞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국어교과서였어요. 국어교과서를 매일같이 1시간 정도 쭉 읽다가 대답도 안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혼자 하더라고요. 처음엔 짜증이 나서 빽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욕도 하기도 했는데 그 앤 지칠 줄을 몰랐어요. 그게 그의 강점이자 장점이고 또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그의 엄마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미니야, 철현이 엄마야.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철은이가 미니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무척 심심한가 봐. 종종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다정하게 이야기 좀 해줄래? 한 번씩 너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철은이는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오지 말라고 하세요.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래. 아줌마가 미니 마음도 몰라주고 이런 소리해서 미안해. 아줌마가 미니 먹으라고 귤 사왔거든? 맛있게 먹어. 제가 성질을 부릴 때마다
집에서 뭘 어쨌길래 엄마까지 찾아오게 하나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내 듣고만 있다가 성질이 나서 그랬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너한테 다정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줌마가 그런 소리를 해? 나를 얼마나 나쁜 애로 생각하시겠어. 야, 우리 엄마는 민희 너 나쁜 애로 생각 안 해.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 그야, 내가 너 올 때마다 자꾸 소리만 지르고 화를 내니까 그렇지. 알긴 하는구나. 뭐?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거 몰라. 나 정말 엄마한테 그런 소리 안 했어. 근데 민희야, 너 오늘은 좀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뭐? 내가 뭐? 건강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오늘은 역사교과서 가져왔는데 시험 범위가 조선 전기부터거든? 거기서부터 읽어줄까? 난 학교도 안 다니는데 왜 자꾸 재미없는 교과서만 가져와서 읽어주는 거야? 너 때문에 필요도 없는데 국어교과서 달달 외우게 생겼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다시 학교에 다닐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다녀? 나 안 보이는 거 몰라? 아니, 내가 알아봤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대. 민희야, 나 정말로 진심으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필요한 교과서 다 읽어줄게. 읽어주기만 하면 뭐해? 글씨는 어떻게 쓰냐? 그것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대신 써주면 되잖아. 너는 시간도 많다. 너 그 핑계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너 도와주면서 공부하는 거지. 결국 전 그 애의 끈기에 또 진 거예요. 끝도 없는 제 투정과 푸념을 받아주고 매일같이 학교를 끝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사이에 두고 등을 붙이고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중에야 알았는데 저 때문에 학원도 그만뒀더라고요. 저한테 교과서 읽어주는 게 복습이고 예습이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어느 날은 그 애가 소식도 없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 애가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 방문은 열어주지 않지만 방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애가 와서 교과서를 읽어주고 문 밖의 일들을 이야기해주길 바랐죠. 그렇게 전 그 애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사고 난 지 딱 1년 만에 방문을 열었고 전 보이지 않지만 그 애는 절 보았죠. 뭐야, 왜 말이 없어? 그냥 다시 닫을래. 아무런 소리가 안 나서 인상을 팍 찡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전 덥석 그 애한테 안겼어요.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안긴 것도 놀랐지만 그 애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애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그 1년 사이에 키가 자랐는지 늘 눈높이가 맞았던 애였는데 제 머리 위에 그의 머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야? 야, 미안.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어. 매일 왔는데도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오랜만이지 뭐. 그 후로 저희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그 애는 더 분명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세상에 다시 나갈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빚을 수습하고 돌아오셨거든요. 쫓기는 신세에서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서울행이었지만 전 그다지 기쁘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어디서 지내든 저한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거길 떠나면 그 애 없이 나는 어떻게 될까? 온종일 혼자서 우울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컸어요. 그러자 그 애가 그러더군요. 무슨 걱정이야. 내가 매일 전화할게. 지금처럼 언제든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매일 전화해. 전화요금도 많이 나올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걸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전화요금은 다 낼 테니까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처음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찾아오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몸이 멀어진 채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앤 정말 매일 전화를 했어요. 오후 4시, 그의 전화가 오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계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통화하는지 감도 오지 않았는데 엄마 말로는 보통 평균 2시간씩이고 어느 날은 3시간, 4시간도 붙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부모님도 그걸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일주일이 가도록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엄마, 철현이한테 전화가 안 오는데 무슨 일일까?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가 좀 알아보면 안 돼? 미니야, 엄마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철현이 엄마랑 연락해봤는데 철현이 이제 고3이잖아. 대학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너한테 그렇게 시간을 쓸 수는 없어. 대학? 그래도 하루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철현이가 독하게 마음먹은 것 같더라.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대. 그러니까 너도 잠시만 기다려주자. 알았지? 처음엔 화가 났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게 했나.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사람 기다리게나 하고 아무리 그래도 말은 했을 텐데 아무리 공부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를 했을 텐데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이 없자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지겨워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시각을 잃은 이후 자존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애는 대학 시험을 보고 나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지방의 어느 국립대에부터 서울에 오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대학에 다니든 저랑 상관없는 일인데 진짜 그냥 제가 지겹고 귀찮아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유일한 친구이자 첫사랑은 제 기억 너머에 묻어두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밉지는 않았어요. 그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그러면서 시설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쉬워졌거든요. 친구가 생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도 얻었죠. 그러다 제 남편을 만난 게 26이었어요. 그날도 시설에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는데 점자블록 앞에 장애물이 있었는지 걸려 넘어지고 만 겁니다. 보통은 엄마와 함께 다니는 길이었지만 익숙한 길이다 보니 한 번씩 혼자 오고 가곤 했거든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와서 저를 부축해줬고 제 손에 놓친 지팡이를 쥐어주었죠.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는지 발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연스레 팔을 잡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 앞이 안 보인다고 하면 자기가 부축을 하거나 손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시설분이세요? 그건 아닌데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쪽 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회만 된다면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병원에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죄송한데 제 목에 걸려있는 휴대전화에 1번을 눌러주시겠어요?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면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저는 그 남자의 도움으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이 시설 앞에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공부 중이라고 소개했죠. 자연스레 한 번씩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겁도 많이 났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그 친구 이외에 그렇게 다정한 사람을 만나 연애하게 될 줄은 몰랐죠. 눈이 보이지 않는 저를 세심하게 챙기는 게 느껴졌고 실수 한 번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 데이트도 한정적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1년쯤 만났을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올 가을에는 식 올릴까? 식? 무슨 식? 결혼식이지. 우리 결혼해야지. 결혼? 나랑? 정훈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닌 것 같다니. 미니 너는
나랑 결혼 생각 없었어?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왜 못해? 나는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께서 나 반대하실 거야. 어떤 엄마가 장애 있는 며느리를 반기시겠어. 우리 엄마도 아셔. 아신다고? 그럼 나는 너 처음 만났을 때 말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내가 좋으면 뭐든 좋대. 말이 그렇지. 막상 결혼한다고 하면 싫어하실걸?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없어. 결혼 생각이 없던 게 우리 엄마 때문인 거면 올가을로 진행해도 되지? 아, 맞다, 이거. 그때 남편은 자연스레 제 손을 가져가 제 손가락에 뭔가를 끼워주었습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그건 반지였어요. 안 보인다고 대충 산 거 아니야. 민이 너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산 거야. 만져봐. 진짜 다이아야. 다이아면 뭐해? 작은 것 같은데? 안 졌거든. 마음에 안 들면 10년 뒤엔 좀 더 큰 걸로 해줄게. 마음에 들어. 말도 못하게 너무 좋아. 저희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로는 그 수치를 다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 모든 것을 그저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이었고, 아이를 낳았을 때 휴직을 하고 사실상 저 대신 아이를 키운 사람도 남편이었죠. 그 사람을 만나 살면서 제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했었어요. 그 애도 정말 다정했고 착한 애였으니까요. 뭐하고 살길래 연락 한 번 없이 멀어졌나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어쩌다 한번 과거의 기억을 들추면 한 번씩 생각나던 그 앳된 얼굴. 아무리 제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그 얼굴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이고 그때 저를 지옥에서 꺼내준 너무나도 감사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제 눈앞에 드디어 세상의 빛을 한껏 담아볼 수 있는 그 순간에 제 눈앞에 있는 게 그 앳된 얼굴을 가진 사람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너는 철현이 네가 왜? 놀랐지, 소정 엄마. 미안, 소정 아빠. 내가 지금 헛것이 보이나 봐. 눈이 좀 이상해. 왜 당신이 그 사람으로... 나 맞아, 철현이. 야, 내 얼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철현이라니. 당신이 왜 철현이야? 당신은 김종윤... 이름도 다르잖아. 개명을 하게 됐어. 이래저래 일이 안 풀리니까 엄마가 그거라도 해보자고 한 거지. 이야기가 길어.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용기가 없어서 자꾸 기회를 놓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지금 나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당신이 철현이고 철현이가 당신이고. 남편은 놀라서 벌떡 일어선 저를 부축해 다시 침대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었어. 갑상선암이었고 이래저래 급하게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어.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고 목소리에도 문제가 생겼거든. 그때 후유증 때문인지 목소리도 많이 변하더라. 뭐? 암이었다고? 장모님께는 엄마가 그때 사실대로 말했을 거야. 너한테는 솔직하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나중에 장모님 만나 뵙고 알게 된 건데 수술 후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내가 잘못된 줄 알았대. 연락하는 게 무섭고 미안해서 못했다고 하더라. 엄마도 경황이 없어서 그땐 내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완치 판정을 받기도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이래저래 일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 연락할 타이밍도 놓치고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염치가 없어서 그제야 연락한다고 해서 나를 반겨줄까 나를 많이 원망했을 텐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 시청 공무원 되고 나서야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연락했어. 너 다니는 시설 알고 간 거였고. 그럼 처음부터 나인 걸 알고 왔다는 거야? 근데 왜 솔직하게 말 안 했어? 솔직하게 너라고 했어야지. 만약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너가 화를 내고 나를 다시 안 볼까봐, 시작도 못할까봐 섣불리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민희야. 그럼 이 얼굴의 흉터는 뭐야? 나 눈 읽기 전에 이런 큰 흉터 없었는데? 아, 이거. 잠깐. 너 설마 너도 그때 자전거 타고 나 따라왔을 때. 별거 아니었어. 유리가 깨졌잖아. 내가 좀 더 너를 제대로 보호했다면 너 눈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전 경악하며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저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뛰어나가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뒤따라오던 그 애가 저를 구하겠다고 뛰어들면서 깨진 유리에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거였어요. 어렴풋이 그 애도 함께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후로 그런 말이 없었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별일 없었던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다쳐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요. 그런데 오른쪽 눈에서 코, 왼쪽 볼까지 얼굴을 가로지르는 짙은 흉터는 보통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 얼굴로 그 애는 자기 때문에 제가 시력을 잃었다는 자책감에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던 거였어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내 걱정을 해? 그럴 수 있지. 어머님은 대체 뭐야? 나 때문에 당신이 다쳤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흉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도 당신을 나한테 보냈다고? 다시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시켰다고? 어머니 눈을 나한테 남겼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이니까. 나는 그때 민희 너를 많이 좋아했고 엄마도 민희 너를 많이 좋아하고 가여워했어. 그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민희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래서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었어. 같이 살다 보면 결국 내 얼굴에 흉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 내가 그때 철원이라는 걸 밝히면 당신이 많이 힘들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남기면서도 걱정을 하셨나 봐. 저는 울지 말라던 의사의 조언은 까맣게 잊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에게 그 옛날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 부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두 사람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흉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만져봤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서 그게 그렇게 큰 흉터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흉터를 얼굴에 놓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결혼 생활 중 단 한 번도 저를 탓하거나 질책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구조가 익숙해지면서 시댁에서도 설거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한 번도 제 손에 물을 묻힌 적도 없으셨고요. 미안해. 몰랐어. 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당연히 모르지. 당신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수두룩이었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받기만 하고 투정만 부리고. 받기만 한 거 아니야. 다시 민희 너를 만나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다시 행복해졌어. 수술에 먹었던 우울증 약도 끊었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주고 싶었어. 다시 시간을 되돌려 그 순간으로 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유리 파편 위로 쓰러질 거야.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다행이다. 내 얼굴에 있는 흉터까지도 선명히 보이게 돼서. 울지 마. 덧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소정이 얼굴 봐야지. 우리 소정이 당신 닮아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남편은 끝까지 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퇴원한 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딸도 볼 수 있었죠. 철없던 시절 지옥 같은 순간에 나타난 천사 같은 그 사람에게 저는 무한히 감사합니다. 존경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그 사람이 저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며 살았는지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 거예요. 아, 왜 안 자고 또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 맞아. 엄마가 자꾸 쳐다보니까 잠이 안 들잖아. 얼른 자. 보고 싶은 얼굴 실컷 보고 잘 테니까. 아유, 소정아. 엄마 또 시작이다. 우리끼리 자자. 그러지 말고 사진 보라고. 그래서 엄마 핸드폰에 내 사진 1000장도 더 있잖아. 엄마는 우리 생생한 소정이 얼굴 보고 싶은데? 전 로또가 된다고 해도 이 행복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로또가 뭐예요? 억만금을 줘도 절대 이 두 사람과 바꾸지 못해요.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고 산 만큼 앞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더 많이 담고 살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음.